이 책이 무슨 소설? 문학의 역사 드라마 2부로 떠나는 시간여행 듣기. 안녕하세요.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이죠. 총 5부작 토지의 제2부 이야기를 드디어 함께 펼쳐볼 시간입니다. 1부에서 고향 평사리를 떠나야만 했던 인물들이 이 혹독한 만주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 아주 치열한 이야기가 바로 2부의 핵심입니다. 자, 토지 2부는요,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만주죠. 고향을 등지고 이 낯설고 거친 땅에 도착한 조선인들. 어떻게든 뿌리 내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에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2부의 시작은요, 김훈장의 이 한탄,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나라를 잃고 만주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그 안에서조차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9세대 지식인이 내뱉는 절교, 시대의 아픔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있죠. 하지만 말이죠, 이런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실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송 선생입니다. 이분에게 가르침이라는 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이고 그들의 과거와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송 선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송 선생의 수업 방식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냥 자, 역사책 몇 페이지 펴라,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칠판에 직접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이들 눈앞에서 잠자고 있던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거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 안시성입니다. 그리고 안시성에 이어서 요동성까지, 지금 너희들이 밟고 서 있는 이 광활한 땅이 한때는 우리 조상들이 호령했던 영토였다는 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 잃은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울림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배움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저항하기 위한 훈련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알아야 빼앗기지 않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학생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몰라서 나라를 팔았나요? 하하, 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복잡함이 담겨있죠. 지식이 때로는 배신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자, 송 선생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있었다면 만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항의 기반을 닦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서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펜이나 총이 아니었어요. 바로 돈, 즉 경제력이었습니다. 국경도시 용정에 서희가 세운 걸 보세요. 벽돌 상점이 10개가 넘고 거대한 목조 창고에 곡물, 포목, 철물 거래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용정의 새로운 경제 권력으로 떠오른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일본 상권에 맞서서 조선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경제적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서희의 힘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일본 고관대작 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딱 봐도 얕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죠. 조선 여성의 입장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서희를 깎아내려는 속셈이죠. 대화의 주제는 점점 더 위험해져요. 결국엔 조선인의 피를 섞어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 소름 끼치는 내선 일체 논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서희의 대응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막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딱 한마디 하죠. 패장은 말이 없지요.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 오히려 압도당합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위험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리를 뜨면서 친일파 김두수에게 전해달라며 남기는 이 말,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죠. 네 아비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경고이자 협박인 겁니다. 서희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을 때 만주 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죠. 독립을 향한 길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무조건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무력투쟁, 의병 계열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먼저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라는 계몽파가 있었죠. 둘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이 방법의 차이가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길상이라는 인물은 이런 외부의 싸움과는 또 다른 아주 깊은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꾀꼬리 새끼 하나를 살리자고 살아있는 여추의 목을 비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모순에 대해 엄청나게 고뇌하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고민은 죽음을 앞둔 한 인물의 입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육신이야 헌옷처럼 벗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혹독한 망명생활 속에서 삶과 죽음의 본질이 뭘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존재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김두수라는 인물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계고, 역적이고 악당이다. 애국심? 그런 건 바보들이나 갖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사부장이라는 실제 권력까지 갖게 됩니다. 이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직접 그들을 사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냥개가 나타난 거니까요. 자, 이제 판이 짜였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약점을 비밀병기로 준 전략가 최서희, 다른 한쪽에는 일본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무자비한 집행자 김두수.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싸워왔던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토지 2부는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갈등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막을 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제3부에서 계속됩니다.